세미나 진행을 맡게 된 인사드리겠습니다. 진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귀한 걸음 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정말로 역사적인 날입니다. 5.16 혁명이 성공한 오늘 61년째 되는 날입니다. 지금 이 시대 5.16 구국의 혁명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우리 공화당이 5.16 혁명 정신과 이 시대에 나아갈 길에 대해서 오늘 세미나를 가져보고자 합니다. 자, 한 분 한 분 내빈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환영의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행동하는 우파정당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정당 우리공화당의 조원진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한미연합작전사령부 사령관 출신이십니다. 박승부 장군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박정희 학술원 원장님이신 좌승희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현 인제대 대학교 교수님이시자 우리공화당의 최고위원이십니다. 한상수 교수님 자리를 빛내주십니다. 네, 그 전 건국회 회장님이시자 우리공화당 상임 고문님이십니다. 임덕기 고문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전 강원대 경제학과 학과장이셨고요. 지금 우리공화당의 상임 고문이십니다. 안상열 교수님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JBC 방송의 정병철 대표님 자리를 빛내주셔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애국정책전략연구원의 이주천 원장님 여러분께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전 대우경제연구소의 수석연구원이십니다. 김문현 박사님 함께 하십니다. 네, 예술계를 대표하시는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철현 영화감독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바쁜 시간 내주셔서 귀한 걸음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미나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축사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공화당의 조원진 대표님 앞으로 모셔서 축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당의 현진섭 최고위원님 잠깐 일어나시죠. 그리고 한건영 최고위원님 소개드릴게요. 오늘 5.16 혁명 61주년 전 세계에서 이렇게 성공한 혁명은 5.16 혁명밖에 없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세계인들은 5.16 혁명을 정말 성공한 전쟁의 폐허에서 완전히 무너진 나라를 이렇게 경제 대국으로 만든 기초를 닦은 그러한 혁명, 패배감에 젖어 있던 우리 민족들에게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주시고 민족 중흥이라는 대전제를 펴시면서 대한민국을 반석 위에 올려주신 그러한 혁명. 전 세계의 지도자,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시끄럽지만은 그 푸틴, 이 가장 존경한 지도자가 박정희 대통령이었다. 중국의 덩소평 지도자도 박정희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하나를 빼지 말고 중국 지도자들은 학습을 하라. 뭐 같이 동남아 아시아권에서 그 이관여 수상이라든지 많은 전 세계 지도자들이 혹은 국민들이 박정희의 정신, 박정희의 사상, 또 박정희 대통령이 하고자 했던 그 나라가 대한민국이었다. 그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라고 많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배우는 것이 박정희 대통령의 사상입니다. 또 박정희 대통령께서 하고자 했던 근면자조 협동을 기반으로 한 새마을 정신입니다. 61년도의 대한민국의 상황은 정말 암흑의 상황이었고 정말 희망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벽들을, 그 수많은 벽들을 깨부시고 관습, 관행들을, 잘못된 악행, 악습들을 깨면서 만들어진 것이 5.16 혁명이었고, 그 혁명의 과정에서 많은 저항이 있었지만은 대한민국을 이렇게 강건한 나라로, 전 세계의 10대 강국이라는 그러한 강국으로 만드는 기틀을 만들어 주신 박정희 대통령 각하가 오늘의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대접을 받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5.16 혁명, 5.16을 5.16이라 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 혁명을 혁명이라 얘기하지 못하고 숨기고자 하는 자들, 그들은 보수주의자도, 보수 정치인도, 보수 정권도 아닙니다.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고 그 나라를 건국하신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자유정신과 박정희 대통령의 반공, 부국강병, 민족중흥의 정신이 만난 거잖아요. 5.16 혁명을 통해서 대한민국에도 사람이 사는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도 하면 될 수 있다는 전 세계의 어려운 국가들에게 정말 교훈을 준 그러한 5.16 혁명이 이 시대에 와서 어떠한 상황을 맞고 있는가? 보수정당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국민의힘은, 또 윤석열 대통령은 5.16 혁명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하지 않으면서도 5.18 광주의 전체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광주로 간다고 합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위대한 건국의 이승만 대통령을 버리고 대한민국을 먹고 살게 만들고 대한민국의 자긍심과 민족 중흥의 그러한 자부심을 실어주신 박정희 대통령 각하를 버릴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제가 했던 말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그 진실을 밝히지 않고 정의를 찾지 않으면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의 역사조차도 다 묻혀버릴 것이다. 결국 윤석열 정권 한 달도 되지 않아 그러한 작태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5.18 헌법 정신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그러한 말은 대한민국의 사상의 기본적인 국가 체계와 기념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5.18의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나라고 이승만의 자유정신과 부국강병 박정희 대통령의 나라입니다. 이 엄연한 역사적인 사실을 부정하는 자, 그들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다시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5.16 혁명 61주년 세미나를 가지는 이유는 그 어떠한 정치인도, 그 어떠한 정당도 5.16 혁명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하지 않는 이 현실이, 이 참혹한 현실이 우리를 너무나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공화당만이 5.16을 혁명이라 얘기하는 그러한 정당, 그 정당이 바로 대한민국의 자유우파의 유일한 보수 정당인 겁니다. 표만 얻고 대통령만 되고
집권만 하면은 대한민국이 지켜야 될 가치 역사를 버려도 그 정당이 보수 정당이라 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되찾아야 될 것은 되찾고 거기에 잘못된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한다든지 체제를 침탈한다든지 시장 경제를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저항을 해야 됩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서도 우리 박정희 학술은 박정희 대통령 박사락합니다. 우리 자성희 원장님께서 이렇게 발제와 강의를 해주심에 대해서 정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많은 패널분들과 또 이주천 우리 진행을 맡아주신 이주천 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5.16의 성공한 5.16 혁명의 세미나를 들으면서 우리 공화당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5.16 혁명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제시하고 있는가? 우리 나라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세미나에 앞서서 우리 공화당이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5.16 혁명 관련 영상과 그리고 국민교육 관장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단기 4294년 5월 16일 부패와 무능으로 국민의 신망을 잃은 민주당 정권을 물리치고 보다 더 힘차고 복된 새나라를 이룩하기 위하여 우리 국군 장병들은 총궐기했습니다. 이날 새벽 수도 서울에 진군한 혁명군은 곧 육군참모총장 장도영 중장을 의장으로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하여 이 나라의 입법, 행정, 사법의 전 기관을 완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군사혁명위원회는 방송을 통해서 군부가 골기한 것은 부패하고 무능한 현 정권과 기성 정치인들에게 이 이상도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고 단정하고 백척간두에서 방황하는 조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실질적으로 반공체제를 재정비 강화하고 우리 사회의 모든 부패와 부악을 일소해서 이 나라를 부흥시켜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할 것이며 혁명과업이 완수되는 대로 양심적인 정치인에게 정권을 이양하겠다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군사혁명위원회에서는 전국의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는 한편 민주당 정권을 인수할 것을 선언하고 국회를 해산시켰습니다. 이렇게 이 나라의 새로운 희망을 기약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우리 국군 걸기군의 무혈혁명은 최전방에서 공산교래군과 맞서고 있는 제1야전군 장병을 비롯해서 육해 공군 및 해병대 전 장병들의 열렬한 지지와 성원을 받았습니다. 5월 18일 오전 태능의 별 육군사관학교 생도들과 장교단은 군사혁명을 지지하는 힘찬 구호를 외치며 서울거리에서 시위 행진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벌기한 것은 결코 군인 자신들이나 어떤 특권층을 위한 것이 아님은 군대가 바로 국민의 군대라는 점에서 명백해지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군사혁명은 군대 단독의 의사가 아니면 물론이며 여러분들이 작년 4월 19일에 피 흘려 쟁취한 혁명의 연장이며 무력한 정치인들에 의해서 해결될 수 없었던 혁명 과업을 기필코 완수해보려는 비장한 교리의 서산입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공산주의자들의 위협이 날로 증가하는 현실에서 국민의 진위를 망각한 무리들의 무기력한 행위는 규탄되고 시정되어야 하는 부인할 수 없는 절실한 명제입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4천년의 긴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이 오늘 이토록 고난 속에서 허덕여야 한다는 사실은 우연한 것이 아니오 현실에 참여하여 이를 지양하려는 노력 없이 나태와 무기력으로 현실을 도피했던 과거에 기인한 것임은 개원을 여치 않는 바입니다.
그리고 시가 행진의 정점인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수많은 시민들의 환호를 받으며 혁명기념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육사생로 대표는 선언을 통해서 장정권은 4.19 학생 의거를 모독하고 조국을 위기로 몰아넣었기 때문에 우리는 반공의 터전을 더욱 굳게 하고자 일어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군사혁명위원회 의장 장도영 장은 그 격려사를 통해서 민주주의적인 정치 체제를 확립하고 경제면, 사회면, 문화면에 있어서 북한 괴뢰의 우월을 확보함으로써 남북 통일을 기하는 목표하에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 집결하여야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사관생도 여러분, 이 뚜렷한 목표에는 추호의 의혹과 동요와 이심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어디까지나 민주주의적인 정부를 수립하는 뒷받침이 되고 식이 끝나자 장도영 중장과 곽정희 소장 등 군사혁명의 직사들은 시민들의 박수를 받으며 퇴장했습니다. 한편 이날 오후 1시 장면 전 국무총리는 중앙청에서 마지막 국무회의를 갖고 5월 16일 육군참모총장이 선포한 비상계엄령을 헌법 규정에 따라 추가 인정할 것과 군사혁명에 제하여 정치적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총사퇴할 것을 결의하고 이를 성명했습니다. 민주당의 장내각은 작년 8월 23일에 성립됐다가 약 9개월 만에 물러간 것이며 이로써 군사혁명위원회는 합법적인 절차로서 정권을 인수한 것입니다. 그리고 5월 19일 이날 군사혁명위원회는 국가재건 최고회의로 그 명칭을 고쳐 착착 혁명과업 완수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원장,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가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의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전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 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적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술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대통령 박정희. 네, 영상을 감상하시는 사이 또 한 분의 반가운 손님이 오셨습니다. 법무법인 민주의 서정옥 변호사님 자리를 빛내주러 이곳까지 함께 와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공화당의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오늘 성명서를 낭독해 주시는 분께서 오늘 더 뜻깊은 날이실 것 같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님의 5.16 혁명 동지님이신 강상욱 전 의원님의 손자이십니다. 우리공화당의 청년 위원장이죠. 강민수 위원장께서 직접 낭독에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동하는 우파정당,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정당, 우리공화당의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오늘은 세계를 놀라게 한 한강의 기적을 만든 위대한 박정희 대통령이 구국의 정신으로 5.16 혁명을 일으키신 지 61주년 되는 날이다. 심각한 정치적 혼란, 사회적 혼란, 경제적 혼란과 함께 부정부패가 만연되어 국민들이 불안과 위기에 빠졌을 때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겠다는 구국의 일념으로 5.16 혁명을 단행하였다. 대한민국이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국방과학기술의 세계 9위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우뚝 선 배경에는 위대한 5.16 혁명의 성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미국 국무장관을 영입했던 헨리 키신저는 19, 20세기 혁명 중에 경제 기적을 이룩한 혁명은 오직 박정희 대통령에 의한 것뿐이었다고 했고, 미래의 학자 엘빈 도플러는 민주화는 산업화가 끝난 후에나 가능하다. 박정희 대통령은 누가 뭐래도 세계가 본받고 싶어하는 모델이라고 극찬했으며, 싱가포르의 경제 발전을 이끌었던 리관유 총리는 박정희 대통령이 눈앞의 이익만 쫓았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다고 했고,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 없었다면 공산주의의 마지노선이 무너졌다며 박정희 대통령을 극찬했다. 박정희 대통령과 5.16 혁명은 국민을 부유하게 만들었고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었으며 미래 세대에게 할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을 줌으로써 5,000년의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또한 박정희 대통령과 5.16 혁명은 암울했던 국민을 일으켜 세웠고 새마을 운동으로 국민의 정신까지 위대하게 만들었으며 이를 통해 성공한 대한민국의 역사, 감동의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었다. 이러한 박정희 대통령의 5.16 구국 정신은 여전히 오늘날 우리 사회 곳곳에서 살아 숨쉬고 있으며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국민에게 커다란 용기를 주고 있다. 이처럼 전 세계의 유명한 지도자와 학자들이 박정희 대통령과 5.16 혁명을 높게 평가하고 있음에도 입만 살아서 진보인양 행세하는 친북 주사파와 좌파 세력은 시도 때도 없이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과 5.16 혁명의 역사를 왜곡하려고 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5년은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 가장 부끄럽고 암울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경제는 위기에 빠졌고 안보는 최악이었으며 한미동맹은 형식화되었고 서민 경제는 그야말로 벼랑 끝으로 내몰려야 했다. 무엇보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부정하고 반대한민국, 반시장경제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공격하였으며 온갖 붉은 적폐를 양산하였다. 우리공화당과 자유우파 국민은 박정희 대통령과 위대한 5.16 구국 정신으로 위기에 빠진 자유 대한민국을 구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반드시 수호할 것이다. 우리공화당과 자유우파 국민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붉은 적폐 청산을 통해 잃어버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찾고 문재인 정권의 부정부패와 각종 악법, 악행, 악습 청산을 통해 국민의 자유권과 보편적 인권을 회복할 것이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무너뜨린 한미동맹을 다시 강화하고 한미일 삼국연대 강화를 통해 반공블록 형성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확고하게 지킬 것이다. 또한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 진실을 밝히고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통해 반드시 정의가 살아있음을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다. 위대한 박정희 대통령의 5.16 구국 정신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우리 국민들의 가슴 속에 영원할 것이다. 2022년 5월 16일 우리공화당 대표 조원진, 천만인 명예회복본부 대표 허평환,
우리공화당 당원 및 천만인 명예회복본부 회원 일동 감사합니다. 네, 성명서 낭독에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세미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자, 토론자 그리고 사회자분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께 오늘의 발제하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에 관한 많은 지식 그리고 끊임없는 연구로 우파 국민들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잡고 대한민국에게 길을 제시하시고 있는 분이십니다. 좌승희 전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 이사장님이시자 현 박정희 학술원 원장님이신 좌승희 박사님께서 오늘의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5.16 혁명 정신과 이 시대의 과제라고 우리 공화당 주최로 5.16 혁명 61주년 기념 학술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는 박정희 원장님으로 그전 6년 동안 박정희 대통령 기념 사업회 이사장으로 계셨던 좌승희 이사장님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은 지금 아까 소개됐으니까 시간 관계상 생략하기로 했는데 제가 이번에 이 책을 생활운동 왜 노벨상감인가 이 책을 지금 대표적으로 쓰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요만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여기에 있는 미국의 노벨상 수상자들이 제가 보기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 정신을 연구를 해가지고 베낀 것 같아요. 확실히 모르겠는데 여기 언급이 되고 있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좌승희 이사장님만큼 박정희 시대, 박정희의 그 경제적인 철학, 박정희 학에 대해서 아주 독보적인 인물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오늘 그 40분 동안에 명쾌한 강의를 통해서 우리 이 시대가 박정희 정신을 되살려서 우리가 나라 어떻게 정상화시킬까에 좋은 교훈, 좋은 강의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소개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많습니다만 생략하고 우리 바로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벗고 이렇게 해도 되겠죠? 예, 벗고 하시죠.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를 제목이 좀 다른데요. 처음에는 5.16 정신과 윤석열 정부의 과제라는 메시지를 제가 받았기 때문에 이런 제목을 뽑았습니다. 들립니까? 네. 윤석열 정부가 윤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자유라는 말을 35번 했다고 말씀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이승만 대통령을 많이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승만 대통령서부터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인연을 갖게 됐는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난 60년 혹은 70년 동안 한국이 걸어온 역사를 아주 간략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왜 오늘날 이렇게 어렵게 됐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물론 박정희 대통령은 또 어떻게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는지 그 말씀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뭐가 더 필요한가 하는 건설적인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박정희에게 성공의 길을 묻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오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자유란 말을 35번 쓰셨다고 이제 여러 언론에서 나오고 학자들이 많은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걸 잘 읽어보시면 느낌이 이승만 대통령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야말로 자유주의에 대한 세계 최고의 실천적 자유주의에 대한 지성이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분을 평가를 잘 못해서 그랬는데요. 우선 이승만 대통령은 1910년에 프린스턴 대학에서 국제정치학 박사를 받은 다음에 1913년이군요. 그 다음에 하와이에서 코리안 퍼시픽 매거진이라는 잡지를 발행을 했습니다. 물론 국문으로 발행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1923년에 공산당 당부당이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 꼭 가시면은 인터넷에 가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논문은 인류 역사에서 공산당의 문제, 공산주의의 문제를 제가 아는 한은 거의 최초로 가장 분명하게, 그 다음에 가장 간략하게 알기 쉽게 표현한 너무나 훌륭한 논문입니다. 제가 그걸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다음에 사실 이 공산당에 대한 비판, 이 사상이 사실은 그 후에 몇 년 뒤에 이 대통령께서 탄핵을 당할 때 배경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임시정부는 거의 다 좌파 지식인들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국제사회와 한국에서는 그 자유주의자들의, 자유주의 사상가들에 대한 존경도 많이 하고 훌륭한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선양을 하는데, 불행하게도 이승만 박사를 자유주의자의 거두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컨대 혹시 여러분 하이에크라고 하는 사람 들어보셨죠? 로드 투 서프덤이라고, 노예의 길이라고 하는 책을 이 사람이 1948년에 썼는데요. 이건 이승만 대통령이 1923년에 다음에 보여드리는 공산당 당부당의 20년 뒤에 쓴 것입니다. 아들뻘이죠. 이 책이 세계를 바꿨다고 얘기를 하고, 뭐 대한민국의 자유주의자들이 그냥 하느님같이 얘기를 하는데, 물론 저도 존경을 하고 저도 많이 인용을 합니다만은 사실은 이분은 책상머리 학자였습니다. 이분이 자유주의 사상을 가지고 몇 개국에 가서 자문도 하고 경제를 일으키게 했다고 했는데 하나도 성공한 게 없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의 사상을 가지고 국가를 건설한 최초의 자유인입니다. 자유주의 지식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세계 최고의 실천적 지식인이다, 자유주의 사상가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런 점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지성으로서 존중하고 알리고, 물론 국부로서도 물론이지만 해야지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산당 당부당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공산당은 부당한 게 있고 적당한 게 있는데 대부분 다 부당한데 딱 한 가지가 적당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 한 가지 적당하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그 문제를 풀었고, 적당한 거를 그 다음에 오늘날 윤석열 대통령이 부딪히고 있는 과제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산당이 나쁜 이유가 뭐냐? 부당이라고 하는 거 있죠? 재산을 나누어 가지자. 이건 다 망한다, 이렇게. 여러분 1917년에 소련이 건국을 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를. 5년 뒤에 이승만 대통령이 망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 자본가를 없애자? 그럼 어떻게 먹고 사냐? 어떻게 생산을 하고 먹고 사냐? 말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지식계급을 없이 하자? 그럼 다 바보만 남을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종교단체를 혁파하자? 여러분도 아시죠? 이승만 대통령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그 다음에 정부도 없고 군사도 없으며 국가 사상도 없다. 공산주의는 국제공산주의 운동을 통해서 모든 국민이 다 공산당 휘하에 들어가는 거죠. 이거 말이 안 되는 건 나라에 도움이 안 된다, 이게요. 그러면서 하나 딱 이걸 얘기했습니다. 공산당의 평등주의가 빈부의,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번창하고 이랬지만은 아직도 우리가 빈부의 차별은 없애지 못했다. 공산당이 이거를 없애겠다고 나왔으니 이거는 바람직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둘을 없애서 모두가 균평이 되도록 만드는 것은 그 말이 되는, 필요한 일인 것 같은데 그거를 어떻게 만들지는 난 모르겠다, 대통령께서 이러신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옳은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요즘 뭐 자유를 얘기하지만 모든 국민의 마음속에 뭐예요? 평등. 나도 남처럼 잘 살게 해달라 하는 이 요구가 다 깔려 있죠. 이승만 대통령이 본 한 가지
크리티컬한 포인트는 뭐냐? 공산주의자의 자들의 주장 중에 평등하게 해주겠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대통령께서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지 잘 모르겠지만 이 주장을 버릴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러나 나머지 주장은 안 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다음에 등장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후에 이 논문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주어진 과제가 뭐였느냐? 어떻게 하면 사회주의를 하지 않고 자본주의를 하면서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똑같지 않더라도 더불어 잘 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까가 박정희 대통령의 과제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 과제를 실천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여기 제가 짧게 썼는데요. 기업을 육성하고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세계에서 그 당대에 말이에요. 인류 역사를 통해서 물론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해서도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면서 모든 사람이 같이 발전하는, 말하자면 동반 성장하는 나라, 균형 발전하는 나라를 만든 거예요. 이번에 뭐 윤석열 정부에서도 뭐 균형 발전한다고 여러 사람들이 균형 발전을 얘기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이야말로 확실하게 20년 동안 세계 최고의 동반 성장을 만들었고 이거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균형된 경제를 만든 경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정희 대통령이야말로 이승만 대통령이 제시한 과제, 공산주의를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 균평하게 우리가 살 것이냐 하는 것을 박정희 대통령이 실천했다는 거예요. 이게 한강의 기적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난 40년, 50년 동안 다 갉아먹고 여러분 성장을 빨리 해서 오늘날 우리가 소득 $10,000의 선진국이 됐다고 그러지만 그 성장의 속도와 그다음에 성장의 질이라고 그러죠. 분배는 더 나빠져서 소위 양극화가 됐다고 다 걱정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은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걱정했던 바로 그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과제는 뭐냐? 바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 문제를 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이 박정희에 있다. 제가 60년 간략하게 숫자나 그림을 가지고 쉽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 60년, 70년 가까이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한 역사입니다. 잘 보시면 제1공화국을 거쳐서 5.16 혁명 이후가 되면서부터 1963년, 4년서부터 한국 경제가 놀라운 점프를 하기 시작해요. 이 빨간 금을 보세요. 이게 올라가서 연평균 10%가 이게 이제 1인당 경제 성장률인데요. 이게 10% 넘는 성장으로 해가지고 이게 30년 동안을 갑니다. 이게 80년대 말까지. 보시죠? 빨간 예쁘게 생긴 이 조선문화의 표현이 매끄러운 선이 가는데 이게 1963, 4년서부터 쭉 해가지고 80년대 말 민주화 이전까지 간단 말이에요. 50 끝날 때까지. 이 30년을 일컬어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러는데 이 기간 동안의 특징은 뭐냐? 성장은 세계 최고고 소득 분배가 계속해서 개선이 돼서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없이 다 성장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어떻게 보면 행복한 시대였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비교 삼아서 소득 분배 추이를 지난 60년에 걸쳐 가지고 전 세계 주요 국가의 소득 분배 추이를 이제 보여준 건데 이게 지니 계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낮을수록 소득이 평등한 겁니다. 제일 밑에 빨간 선으로 표시한 게 대한민국의 60년 역사입니다. 이게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꾸준하게 내려가다가 80년대, 90년대 여러분 대강 언제 민주화 이후부터 이게 다시 또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오늘날 우리가 이제 부딪히고 있는 문제인데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우리가 소득 분배가 양호합니다. 그러나 다른 선진국을 보면 또 하나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게 70년대 중반서부터 이게 내려가는 나라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7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전부 다 올라가고 있어요. 전 세계가 지금 양극화에 다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가 지난 60년 넘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가 내건 국가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모두 잘 사는 나라.
민주주의를 통해서 복지국가를 만들고 성장도 잘하고 모두 잘 사는 분배가 양호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모든 선진국이 지금 반대로 성장은 거의 0%를 실현하고 있고 분배는 더 악화되고 있다. 그 길을 우리가 빠른 속도로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날 우리가 부딪힌 것은 성장도 아까 보여드렸죠. 앞에서 성장이 지금 오늘날 거의 뭐 2% 3%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성장도 안 되고 분배도 안 되는 우리의 현실과 똑같은 현상이 지금 전 세계가 부딪히고 있다. 성장도 하고 안 되고 분배도 안 돼. 근데 성장도 되고 분배도 개선되던 시대, 그건 언제냐? 한강의 기적의 시대. 많이 지난 60년, 70년 세월의 기적, 우리의 경험이라 이거예요. 여기에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탁월한 국가 운영의 그 장점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한 가지 비슷한 표입니다만은 1965년서부터 89년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전 세계 한 50개국에 대해서 성장과 분배를 포함해서 제일 좋은 나라서부터 나쁜 나라까지 찍은 겁니다. 이걸 보시면은 요 밑에 요 수평축에는 상위 20% 소득 가진 사람이 하위 20% 소득을 가진 사람보다 몇 배나 잘 사느냐. 이 차이가 커질수록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거를 예컨대 10배 정도만 차이가 나면 그건 훌륭하다 이렇게 보는데 자관 이 소득 분배가 괜찮으면서 성장이 제일 좋은 나라가 어디냐? 여러분이 잘 보이겠나요? 이 그림의 맨 위로 올라가면 어디에 이게?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30년 동안 세계에서 성장은 제일 빠르게 하고 소득은 빠른 속도로 개선된 소위 동반 성장의 기적을 만들었다. 이걸 박정희의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난 90년대 이후에 한국의 아까 소득 분배 나빠진 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린 건데 이게 계속 나빠지니까 말이에요. 요즘 어떤 문제가 생겼냐? 정부에서 숫자를 발표를 안 해요. 요즘 여러 가지 지난 5년 동안 그냥 자료를 왜곡하고 이러면서 소득이 일자리가 늘어났다 이렇게 해서 그냥 많이 발표는 하지만 이게 상당히 악화됐을 것으로 보이지만은 데이터가 최근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이 과정의 뒤에 이 전체 60년 동안의 역사의 배후에 그럼 이런 변화, 한강의 기적의 배후에는 무슨 흐름이 있었느냐 하는 걸 제가 찾아보기 위해서 한 가지 들여다본 게 대한민국 전체 기업의 증가율입니다. 전체 기업의 규모가 삼성, LG 이런 것만 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기업의 자산을 합쳐가지고 이게 지난 60년 동안 어떻게 변했느냐를 제가 살펴봤더니 이런 모양이에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연평균 기업이 40%씩 증가해요. 그런데 50이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50하기 들어서부터 외환위기 직전까지는 한 17% 정도 증가를 괜찮은 거죠. 그 정도면. 그런데 외환위기 이후에 3%도 안 되는 성장률을 지금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기업 전체를 놓고 보면 대한민국 기업은 성장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이 성장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일자리 어디서 나오죠? 여러분 자식들 대학 공부하고 별 훌륭한 과학기술 연구하고 다 어디 가서 일하죠? 기업이 없이는 세상에 뛰어난 과학기술이 있고 아무리 높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경제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사람을 쓸 수 있는 과학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이걸 이용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업을 키워내지 않으면 그 경제는 절대 훌륭한 경제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 너무나 간단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게 박정희 시대에 이루어졌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는 거죠. 이건 아까 같은 기업의 자산을 1인당으로 해서 이제 보면 똑같은 그래프를 이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또 하나 재밌는 거는요. 대한민국의 기업이 성장 많이 했다고 봐요. 그렇죠? 오늘날 대한민국의 재벌들이 제법 있죠. 이 재벌들은 옛날 박정희 대통령 시절은 재벌도 아니고 다 중소, 중견 기업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재벌이 옛날부터 있는 게 아니죠. 그저 조그만 기업들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저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다 재벌로 큰 것이죠. 어쨌든 이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은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기업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추적을 해보기 위해서 제가 보여드린 그림인데 이 지수가 100을 넘으면 매년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기업이 계속 성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더 좋은 일자를 계속 만들어내면서 이게 100이 안 되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깎으로 자꾸 내려와서 중소기업이 더 늘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잘 보시면은 이게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죠. 이게 한 70년대 말까지는요. 평균 120이 넘다는 거는 매년 20%가 넘는 중소기업이 계속 중견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80년대 들어오면서는 거의 100하고 110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90년대가 되면서부터 70으로 지수가 떨어졌는데 이건 뭐냐? 매년 중견기업에서 30%가 중소기업으로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중소기업을 도운다고 그러면서 중소기업 숫자는 대리 늘리지만 중소기업의 성장은 못하게 막는 나라예요. 더 나가면 대기업도 성장은 못하고 일부는 자꾸 하향평준화되는 기업이 성장하지 않는 안진뱅이 나라를 지금 만들고 있다. 이 그림을 보면 그동안 우리가 중소기업 청을 만들고 장관을 만들고 온갖 돈을 썼지만 하나도 효과가 없다. 기업을 성장하지 못하게 만든다. 여러분이 금방 이런 말씀하시면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아니 자식한테 기업 물려주려면 유산 넘기는 상속세 60%씩 받고 이러니 다 도망가잖아요. 이런 나라에는 기업이 성장할 수가 없죠. 이런 걸 포함해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기업 성장에 역행하고 있는 나라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다 정리하면요. 세계로 그래프를 3개를 보여드리는데 요 파란 게 소득 분배가 악화되는 속도예요. 요게 이렇게 내려가면 소득 분배가 계속되고 개선되고 이게 올라가면 나빠지는 거예요. 잘 보세요. 1987년, 89년 이때예요. 민주화하기 직전이죠. 이때까지는 소득 분배가 계속 내려와요. 성장입니다. 이거는. 성장이 아까 얘기한 연평균 10% 넘는 이건 노미날로 실질 소득이 아니고 명목 소득으로 했기 때문에 좀 높습니다만은 이 성장률은 상당히 높죠. 그 대신에 이 위에 있는 게 기업의 성장률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의 성장률이 높은 동안은 성장도 잘 되고 분배도 개선이 되지만은 거꾸로 이 기업의 성장이 급속도로 이렇게 떨어지기 하기 시작하면 성장률도 경제 성장률도 떨어지고 분배는 이렇게 악화된다. 이게 대한민국이 민주화 시대를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나라인 거예요. 그 이전에는 모든 게 개선되다가 민주화 시대 이후에 모든 게 다 악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민주화 시대 이후에 누가 이렇게 만들겠다고 얘기한 정치인 있나요? 경제학자 나빠진다고 얘기한 사람 있나요? 우리 박정희 청산하면 더 살기 좋은 나라 된다고 지난 30년 동안 떠들었잖아요. 결과는 정반대. 이거 어떡할 거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면 결코 대한민국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이 그림을 염두에 잘 두세요. 지난 60년을 놓고 보면 전반 30년은 기업들이 초스피드로 성장하면서 성장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동시에 여러분들의 소득 분배가 개선이 되면서 균형 발전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민주화 시대 이후에는 기업이 성장하지 않고 그러니까 소득도 성장하지 않고 분배도 악화되는 전혀 다른 두 나라가 됐다. 제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80년대 말 그러니까 민주화 시대 이전의 대한민국 국민하고 그 이후의 국민은 다른 국민이에요. 무슨 소리냐? 생각이 달라요. 원하는 게 다르고 전혀 다른 국민이 살고 있는 세대인데 물론 이걸 혼합이 되어 있지만은 국민의 생각, 그 국민의 생각을 결정하는 정부의 정책 이런 것들이 전혀 다른 두 나라가 지난 60년 동안에 이렇게 엉성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박정희 시대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을 가지고 성공한 나라인데 그 전에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운영 철학, 국가 운영 철학을 간략하게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박정희 대통령은 항상 그분이 쓴 많은 글과 연설문과 이런 걸 보면 어디 가서 제일 많이 쓴 구절이 뭔지 아세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자주 하세요. 새마을운동 자주 하세요.
자주 하면 제가 더 도와드릴게요. 자주 하지 않으면요, 저는 안 지원합니다. 저 상위 군경 용사들 원호 대상자분들 모아놓고 1964, 60년대 중반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지원한다고 매년 열심히 노력은, 물론 돈이 많지 않으니까 충분히 지원해드리진 못하지만 제가 지원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매년 때가 되면 정부에서 도와주겠지. 그리고 앉아서 손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 제가 내년부터는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지원해놓고 내년에 이 지원을 받고 무엇을 했는지 좀 제가 따져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에요. 새마을운동할 때 똑같이 지원하고 내년에 누가 잘했어요? 줄 세워가지고 잘한 마을만 지원하고 잘하지 않으면 이제 새마을운동 하지 마세요. 이런 분이 대통령이셨대. 이렇게 철저하게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야 스스로 돕는 자가 늘어나고 나라가 부강하고 모두가 자력경생하고 행복한 국민이 된다. 스스로 돕지 않는 사람 돕기 시작하면 모두가 다 게을러지고 모두가 다 정부에 손을 내민다. 이거를 일찍이 간파하신 분이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게 됐어요? 좀 반대인 거 금방 여러분 느끼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상필벌이라는 말도 가끔 했어요. 열심히 하면 노력하고 잘못하면 벌을 받아야 옳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반공을, 물론 중간에 뭐 사회주의 사상에 뭐 심취했던 적도 있고 그랬습니다만은 박정희 대통령은 항상 반공을 주장하죠. 그럼 시장경제, 뭐 요즘 시장경제 얘기 좀 많이 이제 뭐 입에 회자가 됩니다만은 시장경제의 특징은 뭐냐? 대통령은 딱 이거를 간파해.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을 골라내는 장치다.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을 골라내는 장치라는 거예요. 차이를 만들어내고. 여러분 시장에 가면 꼼짝없어요. 시장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열심히 하면 대접받고 시장에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 대접받지 못하는 거죠. 이 사상을 일찌감치 간파하신 분이 대통령이시네요. 스스로 돕는 자를 돕겠다는 거예요. 시장에 가서 성공하세요. 그럼 내가 여러분을 지원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의 평등. 공산주의는 빈부격차를 없애겠다.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으니 모든 사람을 갖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거 다 망했잖아요. 북한이 지금 버티고 있지만 여러분 왜 망하는지 아시잖아요. 모두 다 갖게 만들어주면 누가 움직이겠어요? 시장이 없어지고 국가가 나서 똑같이 만들어주겠다고 그러면 누가 움직이냐 이게. 제가 지금 걱정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를 내걸었단 말이에요. 자유? 우리가 자유를 다 받으면 그 반대편, 그러니까 그 동전의 반대쪽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 다 같이 뛰면 못하는 사람이 반드시 생기기 마련이죠. 그러기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못하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나도 주인이다. 나 국민이 주인이라며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에 대한 천착을 못하고 답을 제시하지 못하면 국정 운영이 대단히 어려워질 거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시장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하느님이셨다. 내가 하느님이야. 내가 시장이야. 스스로 돕는 자를 내가 골라서 그 사람 지원하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스스로 돕는 자로 내가 만들 거야. 이런 역할을 하신 분이었다. 제가 그냥 경작자로서 해석을 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님의 철학을 이해하는 한 가지가요.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외국 학자 중에 가장 많이 만난 사람 중에 하나가 허먼 칸이라고 하는 유명한 미래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70년대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랬는데 미국에서 미래학을 하는 사람인데 박사학위도 없지만 미국의 천재라고 IQ가 높아서 그래서 미래학을 하는 사람인데 워싱턴 DC에 지금도 허드슨 연구소라고 해서 그 연구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대통령을 가끔 와서 만났는데 1970년대 중반에 이분이 대통령하고 독대한 얘기가 지금 기록된 게 있어요. 허먼 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물어봐요. 박정희 당신은 말이야 전쟁학밖에 모르는 사람이 아니냐. 전쟁 군인 출신이고 일제시대 육사밖에 안 나왔고 근데 어떻게 한국이란 경제를 기적같이 변화를 만들어내느냐. 그 비법을 좀 얘기해봐라. 자기는 이해를 못하겠다 이렇게 물어본 거죠. 이 사람도 경제 발전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십니까? 이 두 번째 문단 답한 거. 여러분 보이십니까? 물론 저는 경제학 잘 모릅니다. 근데 정권을 잡고요. 경제학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죄송합니다. 실물 경제를 아는 경제학자 하나도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경제학자 부자 된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경제를 안다고 그러면 부자가 돼야지. 그리고 대한민국이 부자 나라 되려면 그게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경제학자 하나도 부자 없더라. 그 다음에 금융인들 돈을 많이 만지더라. 그러니까 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을까 싶은데 10분 전혀 돈 번 사람은 부자 없지 않냐. 그런데 돈 번 사람은 기업밖에 없더라. 소위 많은 사람이 재벌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제일 돈을 많이 벌었더라. 그래서 나는 그 재벌들을 어떻게 하면 움직일까? 어떻게 하면 재벌들이 그냥 아시죠? 눈을 부릅뜨고 수출 전선에다 달리고 뭐 노력해가서 자기 성공하고 그게 일자리 만들고 돈 벌고 국가 부를 일으키는 이런 기업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그 사람들 뒤에서 잘 조절하고 많이 도왔습니다. 이게 대통령의 얘기예요. 박정희 시대는 기업을 키워서 자본주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이건 너무나 놀라운 천재적인 발견이에요. 경제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경제학에는 기업이라는 조직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냥. 그래서 이 박정희 대통령의 기업 육성 정책을 제대로 배워야지만 이 정부가 한국 경제를 일으켜 세우고 그동안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 하는 걸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박정희 시대 그 기업을 육성한 정책들 제가 쭉 가져왔는데 뭐 시간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이 관심도 많지 않을 거예요. 모든 부분에서 포인트는 뭐냐? 중소기업이라고 지원하지 않고 중소기업이지만 수출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기업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야 더 열심히 해서 정부로부터 지원받으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빠른 속도로 기업들을 성장시킨 것이죠. 잘하는 기업을 물론 법을 어기거나 이런 문제가 되지만은 모든 기업을 경쟁을 시킨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실적을 가지고 수출 잘하는 기업 지원하고 수출 잘하는 기업을 중화학공업에 가서 할 수 있게 해주고 이런 거죠. 각종 방법을 통해서 기업을 육성하고 그 다음에 새마을 운동할 때 어떤지 아세요? 새마을 운동. 이게 세계 기적 같은 성공인데 어떻게 성공했을까? 딱 한 가지 비법이에요. 모든 마을을 회사를 만들었어요. 새마을 운동 새마을 지도자가 사장이고 전부 다 기업이 하나 마을이 말이에요. 그 마을이 전국 3만 4천 개가 정부의 지원을 가지고서 지원을 향해서 경쟁을 붙인 겁니다. 잘하는 마을은 지원하고 잘하지 않는 마을은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고 딱 깃발을 드니까 새마을 지도자가 사장이 돼가지고 그냥 주민들이 그냥 너도 나도 5, 6년 동안 경쟁을 했더니 대한민국 농촌이 다 뒤집어진 거란 말이에요. 경제학에서는 이런 거를 이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박정희 대통령은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대접받아야 나라가 부강하고 본인도 행복하고 이렇게 된다 하는 기본 철학을 가지고 기업과 새마을을 육성해서 동반성장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게 오공화국 정부가 되고 나니까 박정희 시대 청산이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경제 성과는 괜찮게 나왔죠. 제가 80년대 말까지. 그런데 오공 정부가 들어와서 내건 깃발이 뭔지 아세요? 정의 사회 구현입니다. 그 말이 뭐예요? 박정희가 정의롭지 않아. 독재했잖아. 대기업 그 박정희가 만들었잖아. 대기업 규제. 대기업 규제 정책. 대도시 발전하는 도시 그 박정희 때 다 커져. 그 규제해. 지역 균형 발전한다고 수도권 규제 정책까지. 모든 규제 정책이 오공정부에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 당시에는 삼저라고 하는 해외 여건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키워놓은 중화학공업이라든가 유신시대에 해놓은 이런 기업들이 활개를 치면서 경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박정희를 청산해야지 우리가 다 사는구나. 이런 황당한 확신을 가지게 된 거예요. 오공정부 때 들어온 많은
기업 규제 정책과 다른 여러 가지 반성장적인 정책들이 오늘날도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유가 그 당시에 경제 성과가 괜찮으니까 우리가 반박정희 청산이 제대로 된 것이구나. 그래서 민주화가 되면서부터 계속해서 같은 정책이 강화되고 기업에 대한 규제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강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끝판왕이 뭐냐? 끝판왕. 그게 문재인 정부였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긴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은 지난 한 40년 동안 90년대 이후에 대한민국은요. 반박정희 체제를 계속해서 강화한 거예요. 성장한 기업은 핍박하고 대기업은 다 천대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한다고 그러면서 못하는 중소기업 열심히 지원하고 대한민국 기업이 전부 다 하향평준화가 되면서 성장을 못하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가 열심히 해서 젊은 사람들 직장 만들어내고 잘 살게 만들겠다고 하면서 하는 정책이 뭐냐? 바로 그 좋은 학교 나오고 머릿속에 훌륭한 생각을 가진 젊은 사람들 일자리 뺏는 일을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니 일이 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기업을 없애자고 그랬잖아요. 삼성을 300개로 나누자. 이런 황당한 소리.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바로 이 정책을 바꿔야지만 되는 것이고 이걸 바꿔내지 못하면 아무리 자유를 얘기하고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대한민국 경제, 분들의 삶은 나아질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얼마나 남았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 그림을 좀 보실래요? 제가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사상을 통합을 했습니다. 경제에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를 얘기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자유를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자유라는 거는 공기와 같은 거예요. 자유 없으면 우리 죽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자유 있다고 여러분 잘 살아요? 여러분 자유 있다고 뭐 건강은 해지겠지만 뭐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자유는 필요하지만 플러스 알파가 없으면 절대 자본주의는 성장하고 발전할 수가 없다. 그 답이 뭐냐? 박정희는 그게 바로 기업이다 하는 답을 이미 우리한테 제시를 한 겁니다. 어떻게 그럼 기업을 이기느냐? 잘하는 기업이 잘할 수 있도록 해라. 삼성 여러분 다 싫다고 하는 사람 많죠. 삼성이 보기 싫다. 왜? 저거 재버리고 말이야. 혼자 다 먹고. 삼성이 보기 싫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삼성을 10개를 더 만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삼성이 혼자 있으면 그건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많은 복잡한 문제를 이야기하지만 삼성이 10개 생기면 더 행복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 전략을 가지고 왜 삼성을 또 못 만들어요? 이게 윤석열 정부가 아니면 누구든 해야 될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쓴 게 뭐냐? 이승만의 자유주의 사상과 박정희의 기업주의 사상이 합쳐지고 여러분 정부가 열심히 이 사상을 지원하는데 어떻게 지원해요? 스스로 돕는 자를 앞장서겠습니다. 정부가 어떻게 여러분 지원합니까? 정부는 부가가치 일자리를 하나도 제대로 만들 수 없습니다. 정부라는 조직은 소비하는 조직이에요. 잘 사는 사람한테 돈을 빼들어다가 못하는 사람한테 나눠주는 건 하지만 정부가 자체적으로 새로운 걸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정부라는 거는 하나도 그걸 할 수가 없는 조직인데 어떻게 국민한테 약속을 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가난하다는 다수가 부자라는 소수를 착취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다고 하는 이상한 나라가 된 거예요. 민주주의가 될 때는 어떤지 아세요? 소수의 부자들 혹은 소수의 특권층이 다수의 국민들을 못 살게 굴기 때문에 이걸 뒤집어 내자 하는 게 민주주의 가자는 주장이었는데 오늘날 우리나라 더 나가면 세계 모두가 이게 다 사회주의 사상 때문인데 우리가 못 살고 어려운 이유는 소수의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 때문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을 착취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된다고 하는 사상이 우리 머릿속에 대한민국 정치인들 머릿속에 세계 정치인들 머릿속에 심지어는 미국의 민주주의 정치인들한테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전 세계 민주주의를 망가뜨리는 것인데 이 반대 사상은
유일하게 박정희 사상이다. 이 사상을 새로운 정부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게 윤 정부는 그럼 요거를 하라 이거예요. 여기다 길게 얘기하겠습니다. 이건 철학적인 얘기들에 들어가서 요게 이제 전 세계 나라들 중에 가지고 잡지라고 해서 포춘 잡지에서 세계 500대 잘 나가는 기업을 뽑아서 매년 발표하는데 이 숫자를 제가 쭉 추적을 했거든요. 이게 미국이에요. 요 빨간 게 올라가는 게 중국이고 이게 일본이에요. 계속 내려가죠. 이게 잘 보세요. 미국이 이렇게 잘 나가다가 중국이 이렇게 치고 올라와서 밑에서 다 터졌어요. 19년서부터 중국이 미국을 추월했어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기업 잡혔다고 야단 법석을 떠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바로 이 때문이에요. 일본이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일본이 1990년대 초반에는 미국하고 같았어요. 근데 이때만 해도 일본이 워낙 잘 나가니까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일본이 넘버원, 이제 일본이 미국을 추월한다고. 예. 그랬는데 그 이후에 미국이 일본을 여러분 여러 가지 작전을 쓴 거죠. 그래가지고 미국이 이렇게 다시 올라가고 했지만 95년, 90년 초반에 포춘 500대 기업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던 중국이 지난 3, 40년 동안에 이게 미국을 추월했단 말이에요. 일본은 이렇게 내려가고 요 밑에 있는 요 점을 올망졸망한 게 영국, 독일, 불란서, 한국이 끼었습니다. 자, 앞으로 한국이 뭘 지향해야 되느냐? 요 맨 밑에 있어요, 요거. 이게 다 20개가 안 되는데 요거를 지금 현재 한국의 대기업에 5배를 더 키우면 100개가 될 수 있어요. 여기 들어간 걸 5배를 키우면 우리가 세계 2등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기업을 육성해내면 세계 G2가 되고 일자리 다 풀린다. 모든 문제 풀린다. 삼성이 10개 더 생긴 모든 문제 풀린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기업을 육성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물론 그걸 뒷받침하는 게 뭐예요? 자유. 그렇죠? 인권 물론. 민주주의 하지만은 기업을 앞장세우는 정책을 해야지만 오늘날의 모든 문제가 풀릴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거는 박정희만의 뭐라 그럴까요? 지적재산권이다. 박정희의 지적재산권이고 이거는 더 나가면 노벨상감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입니다. 제가 시간이 쫓겨가지고 조금 좀 압박을 가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사회자라서 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박정희 대통령의 기업 정책을 본받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뭐 그런 핵심 주제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을 계속 읽고 있는데 새마을운동 왜 노벨감인가 참 이 필력이 참 굉장하십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노벨 평화상을 앞으로 타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도 할 말이 많은데 제 말은 아끼고 자 두 번째 우리 김 박사님 오랜만입니다. 예. 경제 측면에서 같이 좀 박정희 정신을 어떻게 본받을 건가 좀 말씀 좀. 좌승희 박사님께서 다 하셔가지고 제가 할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책을 한 권 갖고 왔어요. 이게 보이실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진 많이 보셨죠? 못 봤습니까? 요 한반도 사진이죠, 그죠? 밤에 찍은 사진인데 야경입니다. 여기가 서울이고 여기가 부산 정도 되는데 요 한 점이 있죠, 그죠? 이게 평양입니다. 선이 안 보이죠, 그죠? 이렇게. 이게 찰스 존스라고 스탠포드 대학의 그 경제성장론의 3대 경제성장론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이렇게 표지 3판에서 표지로 사용했습니다. 이 정도로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외국에서는 그 박정희 대통령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우기에 나섰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개탄스럽고요.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좌승희 박사님이 했던 거 약간 보완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님의 연계가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첫째 하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방공 블록에 우리가 들어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게 방공블록이 안 들어갔으면 이후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님의 그 전략들이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농지개혁 부분이 있습니다. 농지개혁 부분이 있는데 농지개혁을 좌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의 농지개혁은 불완전했다. 그러면서 비교를 북한하고 해요. 북한은 다 평등하게 줬다 다 뺏어버렸죠. 그죠? 그래서 그런 책도 봤습니다. 저는 봤는데 그 다음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들이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게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됐다라는 것들을 보게 있고요. 그럼 박정희 대통령을 어떻게 볼 것이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The Entrepreneurial State, 기업가 정신 국가라는 개념이 요즘 유행하고 있어요. 마스카토라는 여성 경제학자인데 이분이 좌파 성향이에요. 좌파 성향에 그 조금 맞아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때는 국가가 주도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에 따르면 어떤 기업가 정신, 국가 전체가 기업가 정신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경영자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경제 성장에는 우리가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노동자 인력이 있고요. 두 번째가 자본이 있고, 기계 사는 자본이 있고, 세 번째가 기술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후진국이 가장 못하는 부분들이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기계를 살 돈이 없는데 그 부분에서 희생이 따랐다. 누구? 그 광부, 독일에 갔던 광부라든지 관호사라든지 파월 장병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일 청구권 자금, 우리 식민지 시대 그런 희생들이 뭉치고 우리가 그것들을 눈덩이라고 하는 크리티컬 매스라고 합니다. 작은 눈덩이. 그러니까 눈을 굴리기 위해서 안에 들어가는 돌 최소 규모는 만들었는데 그걸 갖고 우리가 눈을 굴리는 그 작업들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교육 체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호공고라든지 이런 부산기계공고 뭐 이 세대는 아실 건데 나오신 분들 계실 건데 그 부분이 중급 그 숙련 노동자들을 기르고요. 그 다음에 대학의 공대 최고급은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그 학위 따신 분들을 데려오는 이런 작업들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조금 애국주의 부분들을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자승희 그 원장님 부분에서 조금 빠졌는데 뭐냐면 우리가 이제 수출 주도를 하면서 경공업 부분하고 중공업 부분이 있는데 경공업이 먼저 하고 예를 들어 가발, 섬유 이런 거 옷 같은 거 먼저 팔았지 않습니까? 신발을. 그런데 거기 돈들을 뭐 사투리 쓰면 몽졸이 그 중화학공업에 투입합니다. 적자 나는 중화학공업에 투입하는데 그러면 그 희생들을 나중에 보전해 줬느냐? 사실상 보전을 못 해줬어요. 못 해줬는데 그러면 뭐냐? 그거는 다시 이야기하면 현재의 희생을 가지고 미래를 간다는 거죠. 불확실한 미래를. 지도자가 그렇게 이끌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서 난관에 봉착하냐면 71년 대선에서 근소하게 이깁니다. 근소하게 이겨요. 그 김대중한테 근소하게 이기는데 그때 주고받는 것이 뭐냐면 깨달은 것이 뭐냐면 대중은 국민은 현재를 바란다. 포퓰리즘에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런 굉장한 정도의 긴장감을 가지게 돼요. 그죠? 참아라 하는데 국민들은 못 참는 거예요. 밝은 미래가 있다 안 보이면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중에 그게 유신으로 가고 이런 것들은 정치 쪽에서 하시니까 제가 이제 할 부분들은 아니고요.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발전 전략의 현재성은 어디 있냐? 이 부분들은 좌승희 원장님이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했는데 저도 똑같이 노동개혁이라든지 연금개혁이라든지 공공개혁에서 박정희 대통령 같은 아까 국가 전체를 기업가적인 경영을 하는 이 경영자로서의 관점에서 지도자가 앞으로 안 나타나면 한국은 크게 희망은 없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잘못한 게 그거예요. 처음에 연금개혁 덜 받고 더 주겠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박능후 장관이 보고를 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덜 주고 더 받겠다. 없으니까 그 연금개혁 안 해버렸어요. 5년을 허비해버렸어요. 그러면 뒤에는 미래 세대가 부담이 더 커지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 박정희 대통령 비판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비판은 제가 이제 말을 만드는 게 누가 했더라도 대한민국 발전할 수 있었다. 좌파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하는데 그 앨리스 암스덴이라고 전 MIT 교수 이분도 여성인데 그 교육 때문에 됐다. 한국의 교육열 때문에 됐다 이러는데 그 반증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당시 필리핀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교육 체계가 훨씬 나았어요. 그럼 그 필리핀은 왜 못 갔느냐라는 부분들이고, 그다음 알랭 리피스라고 조절리론, 프랑스 조절리론 좌파입니다. 이 부분들에서는 그때 수요가 선진국들이 싼 가격 그 제품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도 운이죠, 운. 근데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아까 리더십 그 부분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고, 지금 보면 거의 유일한 길을 걸었는 거예요. 그 길이 보면 간들간들해요. 그때 좌파가 한 번이라도 잡아버리면 18년에 하셨는데, 좌파가 물론 뭐 D는 빼고요. 18년 하셨는데 그때 DJ가 한 번이라도 잡아버리면 우리는 나락으로 떨어져요. 경제학에서. 그거는 뒤에 잠깐 얘기를 할게요. 그런데 경제 성장과 그 비판하는 게 그게 있죠. 독재했잖아 라고 하죠. 그 연구가 많이 됐어요. 그 로버트 베로라고 하버드대 교수가 1996년에 해보니까 민주주의를 하면서 경제 성장을 이룬 국가는 없더라. 그런데 데런 아세모글루라고 15년 이후에 하니까 몇 개 국가가 있어요. 정의 감각이 나타나요. 그건 뭐냐면 최근에 와서는 그런 관계가 있지만 박정희 대통령 시대 60, 70년대에는 그게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그게 학계에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희생 그러잖아요, 제가. 자유에 대한 약간의 제한은 있을 수가 있었다. 그게 독재냐? 독재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독재라고 한다면 우리는 영영 성장을 못하는 그런 이 10위권의 달성을 못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면 박정희 정신의 미래성은 뭐냐? 지금 또 우리는 내부 체제 전쟁 중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체제 전쟁 중이 정치적 측면이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 경제학적 측면에서 좌파 경제학이 가장 들어서는 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소득주도 성장론입니다. 그게 저는 그 배후 뚫으면 예전에 남미에서 유행했던 종속 이론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는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다음에 대기업 집단 정책인데, 그러면 저는 최종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박정희 정신의 미래성은 누가 하려고 했느냐?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왜? 통일이 된다면 북한을 어떻게 우리 수준 아니면 우리의 7, 80%라도 올리는 수준으로 올리려면 박정희 모델이 아니면 올릴 수가 없다는 거죠. 거기에 박정희 정신의 박정희 경제 모델의 미래성이 있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은현 박사님이 굉장히 시사성 있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제가 좀 충격받아서 정리를 다 못하겠습니다. 근데 말씀 듣고 나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컴백의 명분이 있네요. 오늘 보니까. 예, 뭐 그렇고 또 박 대통령이 방공 블록으로 전략적인 그 지도자로서 모습을 보였다는 것.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뭐 5.18, 4.3 해가지고 다 민주화 세력들 보상을 받는데, 즉 우리 박승구 장군도 계시지만 월남전 참전이라든가 구로공단에서 가발 머리 깎아서 그 했던 우리 아줌마, 우리 어머니 세대들 희생은 누가 보존해 줍니까? 다 보상 몇 억씩 떡떡 떨어지는데, 예? 그럼 국가가 어떻게 유지가 되느냐? 이런 문제를 참 제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특히 민주화하고 산업화의 관계에서 지금 암으로 돌아가신 김일영 교수는 건국과 부국이라는 책에서 민주화는 산업화의 기반 통해서 달성되는 것이다 해가지고 그 책을 쓰셨어요. 근데 그것이 가능했던 게 60년대, 70년대고 그 이후로는 등소평의 개방개혁 정책으로 해가지고 중국인들이 엄청난 매력의 노동력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기회는 60년대, 70년대 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때 박 대통령이 18년 동안 장기 집권으로 이 나라를 산업화했는데 1917년에 볼셰비키 무장봉기가 여러분 쿠데타입니까? 혁명입니까? 예측하는 그걸 혁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이 5.16 군사혁명 때 혁명 공약을 내세운 게 5가지였는데 그게 90% 이상 달성했죠. 그리고 우리는 산업화를 이루었습니다. 볼셰비키 세력처럼. 그러면 5.16은 뭡니까? 바로 혁명입니다. 혁명으로 완결됐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이 5.16 혁명이라 한 겁니다. 제가 간단히 대답을 드린 겁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 우리 JTB로 맹활약을 하시고 우리 공화당을 많이 선전도 하시고 대변도 해주시는 우리 정상 한 말씀. 정치분에서 좀 한번. 방금 우리 이제 이주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5.16 혁명 관련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5.16이 혁명입니까? 쿠데타입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5.16이 혁명입니까? 쿠데타입니까?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요. 앞으로 이제 윤석열 정부에 반하는 반국가적 세력일 겁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윤석열 정부 뭐 공식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요. 국민의힘이라든지 또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의 지식청들, 또 학자들, 나름대로 언론인들, 뭐 교계에 있는 분들, 모든 분들은 5.16을 쿠데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뭐 국가 교과서에도 5.16을 국가 쿠데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또 대법원도 그렇게 판결을 하고 또 헌법재판소도 그런 결정문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자리에서 제가 볼 때는 5.16을 혁명으로 규정하지 않는 이상 지금 방금 우리 뭐 자성희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라든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공과 업적들은 모든 게 쿠데타에 의한 하나의 그 발생적 요인으로 폄하되고 또 이 무시 외면당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말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뭐 이 자리가 있는 게 10분 정도 자리를 제가 부여받았는데요. 지금 보니까 시간이 3분이 지났습니다. 3분이. 자, 저는 대표적으로 80년대 386 운동권 세대입니다. 또 80년대 데모도 많이 했고 어쩌면 지금 현재 우리 공화당이 가는 가치와 방향 전혀 다른 사람일 겁니다. 제가 80년대에 저희가 이 학생운동을 하면서 가장 많은 것들을 주장했던 게 이 체제 변혁입니다. 체제를 바꿔야 된다라는 것들. 그리고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될 나라다. 그리고 이승만 정권은 이거는 이 소위 친일 세력들, 친미 세력들을 봉합해가지고 나라를 세웠다라는 얘기들을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하나 세뇌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5.16을 바라보는 시각도 그렇습니다. 5.16을 바라보는 시각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5.16을 부정당했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5.16이 혁명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80년대 대학 들어가 가지고는 야 5.16이 무슨 혁명이냐 쿠데타지. 도대체 너는 지금 현재 민주적인 운동을 가지고 있는 소양이 있는 뭐 학생이었던 이런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혁명이 아닌 쿠데타인 줄 알고 또 90년대까지 그랬는데요. 기자 생활을 하면서 취재를 다니고 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보면서 이 5.16이라는 것들 다시 한번 제가 평가를 해봤습니다. 5.16이 도대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취재도 해보고 또 많은 분들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60년대의 한 언론입니다.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에 대한민국에서 나왔던 언론들 보면 대부분 사회면 기사는 데모입니다. 데모. 이승만 정권, 자유당 정권 시절에는 데모가 1년에 60건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면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1년에 데모가 1000건입니다. 학생들이 도시락에 대한 보리밥을 넘어 사달래 한다 해가지고 데모를 한다든지 반장 선거를 하는데 학생들을 반장의 교사가 특정 반장을 지원했다 해가지고 거기서 탈락했던 반장이 스크림 짜고 교장 교무실로 몰려가지고 데모한다든지 또
이 하숙비가 올라갔다 해가지고 하숙비 인하를 해달라 데모라든지 우리 사회가 데모가 일상화됐다고 합니다. 일상화된 데모 이 자체가 뭐 저는 그때 당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 이 세미나를 하면서 관련된 언론들을 다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그렇게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가 당시 60년이라 그러면 한국 전쟁이 끝난 지 약 7년이 지났습니다. 7년이 지났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위협이라든지 공산주의 위협이라든지 우리 사회가 미친 영향이 굉장히 컸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데모, 사회 불안, 아마도 5.16 혁명은 박정희 대통령이 주도해서 일으켰지만 그것은 백성들, 국민들이 그 혁명을 일으켜서 이 나라를 바로 세워달라는 그 염원을 담은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5.16 자체는 혁명으로 저는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저는 목이 칼이 들어와도 혁명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 이 박근혜 대통령이 바라보는 5.16 혁명들 2007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은 5.16은 이 혁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쿠데타가 아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2012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은 5.16은 이 역사적인 일이었다. 한 발짝 약간 물러나고 있지만 그래도 5.16은 혁명이라는 말을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자들입니다. 장관들 또 박근혜 정부에서 각 국정원장들 예를 들어 국정원 3명 국정원장이 지금 현재 구속되어 있습니다. 이 3명의 국정원장은 5.16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느냐. 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물어봅니다. 5.16이 쿠데타인가 혁명인가. 전부 다 모두가 쿠데타라고 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5.16은 국가교과서에 쿠데타로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맞지 않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또 한교안 전 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교안 전 총리는 뭐 알다시피 공안검사 출신입니다. 공안검사 출신이 5.16이 뭐냐 물어보니까 5.16은 쿠데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교과서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박근혜 정부 때 임명했던 자들 중에서 저는 단 한 명이 5.16은 혁명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5.16 혁명이라고 합니다. 혁명이라. 어쩌면 이 사회가요. 저 언론인 중에서는 제가 5.16 혁명이라고 합니다. 이 사회가 조원진 대표가 잘못됐든지 제가 잘못됐든지 그들이 잘못됐든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역사학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미래가 예측 가능하겠습니까? 과거를 예측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를 예측 가능한 사회로 봅니까? 과거를 예측 가능한 사회로 봅니까? 미래는요. 각종 일어날 일들을 예측할 수 있는 변정법적 사고에 의해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전개될 수 있는가를 우리는 예측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는요. 이미 일어났던 일들 5.16을 혁명이라고 명명됐던 일어나는 일들을 마음대로 바꿔버립니다. 김영삼 정부 때 이걸 바꿔버립니다. 자, 우리의 모든 과거들은 지금요. 좌파들에 의해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어느 날 갑자기 혁명이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버렸습니다. 모든 게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뀌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 자유우파 국민들, 소위 학자들, 또 양심적인 지식인들은 이에 대한 학술 세미나라든지 이에 대해서 논쟁을 펼쳐야 되고 이에 대해서 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입을 다무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 찍혀버립니다. 찍혀버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밥 먹기 살기 힘들어질 거예요. 거꾸로집니다. 어쩌면 제가 지금 현재 제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정치적인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입문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은 고민을 하고 예전에 한번 제가 2004년도부터 이런 고민을 했는데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저는 정치를 할 수 없습니다. 왜 할 수 없느냐. 우선적으로는 5.16을 제가 쿠데타가 아닌 혁명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요. 제 같은 사람들은 사상 검증에서 다 끌려나갑니다. 안 됩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회에서 정치 사회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5.16을 어떻게 혁명으로 승화시켜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 5.16 혁명의 가장 기본 포인트는 자 이사님도 그렇고 아까 우리 박사님도 말씀하셨던지 5.16의 가장 핵심은 바로 반공입니다. 반공이고 유엔을 중심으로 한 한미동맹 자유민주주의 최강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 자유를 35번 연설에서 외쳤습니다. 과연 윤석열 정부의 자유가 무엇인지 좀 굉장히 궁금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외친 자유는 제가 볼 때는 철학입니다. 자유는 절대 철학이 될 수 없습니다. 자유는 희생,
자유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의 힘, 그 가치의 실현이라고 저는 그래 보거든요. 근데 윤석열 정부는 자유를 마치 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5.16 정신, 이것은 자유주의 정신입니다. 반공주의가 결별되는 자유주의 정신이고, 그리고 자유우파들 중심으로 한 자유우방 국가 간의 유대 강화입니다. 이 유대 강화 자체가 자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민의힘은 5.16 혁명 관련해 가지고 그 어떠한 논평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이틀 뒤입니다. 이틀 뒤에 5.18 강주에 가서 국민의힘에 있는 전 국회의원들 다 소집 동원령 내렸습니다. 그 예비군 동원령입니까? 뭐 국가 비상사태가 났습니까? 전체 대한민국의 그 국회의원은 각 한 명의 입법기관인데 모두가 다 전부 다 강주로 직결시킵니다. 자, 또 마찬가지입니다. 수석 비서관들 모두가 강주로 갑니다. 그래서 5월 18일 날 서울역 특별열차를 타고 다 내려간다고 합니다. 이것이 될 만한 일입니까? 오늘 지금 당장 5.16에 대해서 혁명이라 말을 못하고 5.16에 대한 논평과 성명조차 내지 못하는 이 국민의힘은 제가 볼 때는 바로 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개성 발전시킨 정권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리를 해주십시오. 예. 다 하셨습니까? 다 끝났습니까? 예. 시간 너무 잘 가네. 예. 나머지 얘기들은 예. JBC 뉴스를 통해 가지고 2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정병철 대표님 잘 들었습니다. 데모의 일상화, 그리고 분단 시대에서 역사 전쟁의 실상,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35번 외친 그 자유의 프로파간다가 이승만 박정희 정신의 역사적인 전통의 계승이 뿌리가 없이 그냥 허공에 외치는, 허공에 뭘 적도 없이 그냥 막 어퍼컷입니까? 그 어퍼컷을 누구를 향해 지르는 겁니까? 완전히 허공에 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이 자칫하면 이 검사공화국으로 가는 게 아닌가 우리가 지금 굉장히 좀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이제 오늘 좀 이게 5.16 혁명이지만 범위를 약간 넓혀서 저는 한국 현대사의 세계 혁명이 있다. 3대 혁명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혁명, 그리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 혁명,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촛불 쿠데타에 저항한 태극기 혁명, 이 세 개 혁명이 있다. 먼저 이제 건국 혁명에 대해서 보면요, 저는 혁명이라는 게 천명을 바꾸는, 어떻게 보면 이게 좁게 보면 국가 체제나 정체 이걸 이렇게 바꾸는 게 혁명이고, 넓게 보면 이게 경제 사회 다 이게 혁명인데, 우리 조선 500년의 왕정, 또 이게 고려 삼국시대의 왕정을 완전히 이제 뒤집고 민주공화국, 자유민주주의 이걸 이렇게 만든, 이게 가장 큰 혁명 아닙니까? 저희가 세계 3대 혁명에도 미국의 독립혁명이 들어가잖아요.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혁명을 논하지 않고 오히려 지역적인 선거 부정 가지고 4.19 혁명을 논하는, 이거는 이게 잘못됐다. 4.19 혁명은 지역적인 거예요. 오히려 이게 위대한, 정말 이게 건국의 과정은 저는 한마디로 이게 기적이라 봅니다. 제가 여론 2개 통계를 가져왔는데, 그때 미국 군정에서 8,000명을 상대로 여론조사했어요. 요즘 이게 갤럽이나 조작미터처럼 1,000명 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인구 8,000명을 조사했어요. 누구를 우리 노선이 뭐냐? 미 군정에서. 그때 사회주의가 70%였어요. 그리고 여기 공산주의가 10%입니다. 그럼 이게 80이었어요. 자본주의는 이제 13%밖에 안 되는 아주 어려운 이런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성구회라는 단체가 이게 여론조사를 했는데 누굴 지지하느냐? 1위가 여운형. 여운형은 이제 33%. 그리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20%. 그다음에 김구가 17%.
그리고 이제 박헌영이가 15, 그다음에 그 우리 위조 집회했던 이관술이라고 그것도 공산주의자죠. 이 사람이 13, 그다음에 김일성이가 2%입니다. 이 말은 제가 좌파를 다 합쳐 보니까 63%예요. 그다음에 백범 김구도 약간 중도 우자 중도로 빼면 결국에 우리 국민은 20% 정도가 이제 이승만을 지지하고, 그리고 이제 13%가 자본주의를 지지했습니다. 이 과정에 자유 대한민국이 탄생한 것은 그야말로 세계사의 기적이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이 모든 가장 큰 공의 하나가 이승만 대통령. 이분에게 우리 역사의 가장 1호가 많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박사학위 1호, 그 다음에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그 다음에 해방 이후도 초대 국회의장, 그 다음에 초대 대통령 아닙니까? 모든 게 최초라가 따라다니는 선각자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건국혁명이 가능했다. 첫째,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박정희 대통령의 저는 부국혁명, 정치적 혁명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경제적 혁명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신석기혁명, 청동기혁명, 철기혁명, 왜 산업혁명을 논합니까? 이런 경제혁명이 정치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전까지는 과연 우리가 노력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이걸 누가 생각했습니까? 우리도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런 정신혁명. 그리고 저는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가서 정말 의록을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는데 보통 책에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생가에 가면 새겨진 글귀입니다. 가난은 나라만이 구할 수 있다. 야, 저는 우리 옛날 조선시대까지 가난은 나라님도 못 구해. 가난은 안 돼. 나라님도 못 구한다. 이게 우리 체념하고 포기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가난은 오로지 나라만이 구할 수 있다. 이런 신념으로 정신혁명, 근대화혁명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위대한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이다. 이렇게 두 번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저는 이게 중요하다 봅니다. 아마 윤석열도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까지는 승계할 겁니다. 그게 아마 저는 한계가 아닐까. 진짜 중요한 거는 이 태극기 혁명, 이걸 제대로 개성해야만 윤석열 정권이 어느 정도 순조롭게 5년 임기라도 할 겁니다. 뭐냐? 제가 여기 역사책도 쓰고 역사를 많이 보면서 보통 혁명이라는 거는요, 다 기존의 체제라든지 기존의 왕정이라 이걸 뒤집는 거 있잖아요. 이게 보통 혁명이 많은데 저는 태극기 혁명은 세계 유례가 없는 진짜 위대한 혁명으로 보는 게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오히려 자유민주주의나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이런 쿠데타 세력에 맞서서 가장 평화롭게 기존의 우리 대한민국의 이념을 지키겠다, 수호하겠다, 이런 혁명은 없거든요. 보통 혁명은 뒤집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오히려 좌파 문재인 정권이 우리 대한민국의 이념을 뒤집은 걸 바로잡겠다, 이런 이념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조직적으로 장기적으로 평화롭게 한 이런 혁명이 세계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정말 태극혁명이 위대한 혁명이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 문재인 5년 좌파 정권 얼마나 반법치 반민주였습니까? 제가 책에도 적어놨지만 이 탄핵만 보십시오. 탄핵에 제가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탄핵의 모든 과정은 가짜뉴스로 인한 여론악화, 이에 부안내동하는 무소신 배신자 국회, 그리고 이제 광장의 촛불에 불타버린 죽은 법치에 의해서 자행된 이런 쿠데타 아니었습니까? 이게 바로 잡은 게 이게 태극기 혁명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공화당 정말 5년 동안 엄청나게 고생했지 않습니까? 우리 조원진 대표님부터 얼마나 이렇게 탄압받은 이런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이게 가시밭길로 가고 정말 이게 고통의 칼날에 서더라도 한 번도 이게 두려워해서 뺀 적이 없어요. 정말 이게 저는 5년 동안 이렇게 투쟁한 정당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윤석열 정권께 제가 이게 뭐 경고 겸 이게 조언 겸 윤석열 정권이 5년을 유지하고 나름대로 이게 성공하려면 세계 정신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혁명의 정신,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혁명의 정신, 그리고 이게 우리 대다수 자유파 국민들, 애국 국민들의 그 태극기 혁명의 정신, 이 세 개를 꼭 명심해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조정욱 변호사님은 세 가지 혁명, 건국혁명 및 부국혁명과 두 번째 촛불혁명, 세 번째 태극기혁명인데 윤석열 정권은 태극기, 촛불혁명을 청산하고 태극기혁명을 개선해야 정권의 안정을 취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최고위이신 우리 한 교수님. 그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아까 우리 정병철 대표님 말씀에 의하면 제가 이제 밥그릇 끊어지게 생겼습니다. 저도 5.16이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학교에서도 왕따 당해서 밥그릇 잘리는 일이 생길지 모르겠는데 많은 말씀, 좋은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16 관한 책을 많이 읽으면서 제가 느낀 거는 하여튼 쿠데타라고 규정을 합니다. 또는 뭐 군사정변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혁명이라고 규정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 여기서 중요하게 좌파들에게 알려야 될, 또 우리 자신이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 5.16은 군부만 주동이 돼서 나온 그런 혁명이 아닙니다. 사실은 뭐 육사 아까 그 장면에서 봤지만 뿐만 아니고 많은 국민들이 연도에 굉장히 많이 나오셨죠. 하여튼 많은 국민들이 호응을 했던 그런 혁명이었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5.16 혁명은 희생자가 물론 부상자는 있었습니다만 사망한 사람이 없습니다. 한강 인도교를 건널 때 헌병들과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혁명군하고. 그런데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군이 사실은 나중에 전부 혁명군에 가담했습니다. 굉장히 평화적이고 어떻게 보면 명예혁명을 그렇게 표현하듯이 명예롭게 진행된 혁명입니다.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진짜 오늘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법학적으로도 그렇고 정치학적으로도 그런데 이게 쿠데타냐 혁명이냐 하는 문제는 보통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첫째, 성공했냐 실패했냐. 이게 쿠데타냐 혁명이냐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5.16은 성공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성공이 바로 국민들로부터 승인을 얻었느냐, 다시 말하면 정당성을 인정받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5.16 혁명 1년 뒤, 1년 반 정도 뒤에 당시에 뭘 하냐면 개헌 작업을 합니다. 헌법 개정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1962년 12월 17일 날 개헌안을 놓고 국민투표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그 이전까지 개헌이 있었지만 그 이전까지의 개헌은 모두 국회에서 의결하는 걸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5.16 혁명을 하시고 국민으로부터 혁명의 정당성을 승인받기 위해서 헌법 개정안을 내면서 바로 국민투표에 거친 겁니다. 그래서 이 국민투표가 우리 역사상 최초로 실시된 국민투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투표에 참여한 사람이 전 국민의 유권자의 85%가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투표한 사람 가운데 78%가 찬성을 했습니다. 3분의 2가 넘는 압도적 다수가 이 헌법에 찬성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5.16 혁명에 대해서 승인을 한 겁니다. 바로 이 사실을 근데 좌파 기록들은 다 빼버립니다. 이게 국민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있다는 사실, 이 중요한 사실을 빼버리고 그냥 쿠데타라고 몰아갑니다. 어떻게 말하면 국민투표를 통해서
헌법이 통과됐다는 것만큼 국민적 정당성을 인정받는 그런 증거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 이외에 다른 자료가 있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 가장 명백한 자료를 좌파들은 역사 왜곡을 위해서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앞으로 이 부분을 대해서 전부 좀 더 널리 알려서 선전을 해서 이게 국민적 정당성을 가진 혁명이었다라고 우리가 당당히 주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역시 법학자다운 분석이었습니다. 특히 그 5.16 혁명이 민심을 확보를 했다. 윤무선 대통령도 그랬죠. 드디어 올 것이 왔구먼 하고 장안은 조용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이제 민심을 얻었다는 것이 사상자가 없었고 또 이제 개헌할 때 국민투표에 붙였다는 거. 이번에 검수완박에서 좀 국민투표에 붙일지 말지 국민투표 안 한 지 참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이거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16은 국민적인 헌법적인 법적 정당성을 확보한 케이스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 지금 5시 10분 전 51분이 지났습니다. 오늘 참 귀중한 분이 오셨는데요. 우리 고문이신 우리 방승국 장관님, 특히 뭐 군인이시니까 오늘 세미나가 각별히 감개무량하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옆으로 오신 것 같은데 한 말씀 코멘트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나와서 좀 말씀 해 주십시오. 우리 이주천 박사님 또 갑자기 또 저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안녕하십니까? 오늘 5.16입니다. 5.16 조선일보라든지 언론 중앙 조중동이라고 그러죠. 이런 데서 5.16에 대해서 오는 그 기사가 하나도 없어요. 없고 오늘 보니까 현충원에서 우리 공화당이 현충원 행사를 갖다 오전에 했고 오후에 지금 이런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육사 나왔으니까 우리 육사 동창회에서는 오늘 오후에 2시에 그 5.16 헌충원에서 오늘 행사를 했습니다. 그 외에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행사를 하고 세미나를 하는 경우는 오늘 여기서 우리 공화당에서 한다는 것 같다고 오늘 보고 제가 왔습니다. 오늘이 5.16이고 내일 모레가 이제 5.18이 되는데 이 두 숫자의 그 심볼릭한 의미가 우리 한국의 역사와 역사 전쟁과 이념 전쟁의 하나의 심볼릭한 숫자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 박정희 대통령의 부강병, 저는 하나 더 추가해서 18년 박정희 대통령 한강 기적의 초석을 이루었다.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해서 그 뒤에 80년도부터 87년까지 7년 동안 5공화국이 7년 동안 한강 기적의 88 올림픽을 통해서 하나의 걸작품, 완성품을 만들었다. 저는 또 그렇게 보고 있어요. 추가해서 오늘 또 태극기 혁명이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우리 공화당원이 20만, 30만 일이 되는데 지난번 선거 때 약 한 2만 7천 표가 우리 공화당의 표가 됐어요. 그 나머지는 뭐냐? 지금 보니까 이승만 묘를 파내야 되겠다. 박정희 묘를 파내야 되겠다는 당시 그 더블당의 후보 이런 사람들 이야기 들으니까 주한미군도 필요 없고 그야말로 사도도 필요 없고 하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이건 최악이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그렇다면 누가 있냐? 사실 우리 차악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차악을 했는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차악을 차선으로 최선으로 최고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할 수 없던 거죠.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고 우리 개인이 잘 되고 우리 국가 사회가 잘 돼야만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마 오늘 이렇게 세미나하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5.18에 내일 모레 보니까 언론에 나온 거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강주에 많은 정부 국회의원들 내려간다고 그래요. 강주에. 아마 당시에 김대중 정신 개성, 그 다음에 5.18에 대한 헌법을 집어넣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근데 저는 군인으로서, 평생 군인으로서 우리 월남에서도 100명의 배통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양민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정신하에서 지금까지 생활해왔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움을 받아왔어요. 받아왔는데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우리 정부, 이제 순정부를 우리는 최고로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 정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분야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차선이를 안 그러고 차악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5.18 문제, 김대중 정신 개성 문제, 우리의 정신 개성은 누가 해야 되냐? 이승만 대통령을 해야 되고 박정희 대통령을 해야 되고 오광화의 그런 정신을 우리가 우리 역사에는 바른 자유우파의 역사고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다 이거지. 근데 그 반대에 있는 사람 갖다가 우리가 숭상하고 계승하고 성역화시킨다는 그게 말이 맞겠느냐 이지. 저는 그런 점에서 이거는 아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록 이틀 전이지만 이런 걸 세미나를 통해서 또 저희가 이런 말을 함을 해가지고 그것이 차악에서 차선으로 최고로 우리 국민들이 수강이 되도록 결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방금 이주천 교수가 나오라고 그래서 오늘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이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조원전 대표님 5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참 많은 글씨는 났지만은 그래도 진실과 정의를 위해서 고생을 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하늘도 알아주고 또 주변에서 점점 알아줄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힘드시지만 잘 건강 잘 컨트롤 해가지고 그야말로 계속 발전해 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간이 거의 지금 58분인데 시간이 거의 다 됐고 5시에는 자리를 비워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리를 한다면 우리 공화당은 앞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혁명 정신을 어떤 방법으로 여하히 계승하느냐 하는 큰 당의 과제를 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미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당을 생각하고 국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 귀중한 자리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고 여기서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네, 알찬 내용으로 이렇게 세미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패널 분들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